김정은의 이업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테러를 한 것은 편집광적 성향이다. 대체 당신 나한테 왜 그러는데? 나한테는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복 형제를 살해한 김정은의 독침이 미사일이 되어 언제 우리를 향해서 날아올지 모릅니다. 사드를 반대하는 표를 의식해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후보에 있는 국가 안보를 맡길 그런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이런 또 안보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인 목적에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우리 안보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 평론가분들과 함께 국민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고성국 라이브쇼의 OX 따따붙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김정일의 생일 축하 자리에 김정은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복형 김정남은 무참히 독액으로 살해됐습니다. 김정은이 시킨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정은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일까? 사자성어로 좀 써주십시오. 표정이 저렇게 계속 어둡습니다. 그래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뭐 전문가들은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사람. 나갈 때 진짜 손도 안 흔들고. 손도 안 흔들고. 그냥. 예, 아주 어둡습니다. 네. 예. 저런 김정은이 지금 북한을 통치하고 있고 어떤 일을 벌일지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김정은의 지금의 속마음 생각을 사자성어로 써주십시오. 양두구요. 천심만심. 맞습니까? 예. 제가 한자를 읽었습니다. 표정관리. 표정관리.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까? 노심초사. 자, 표정관리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북한 사회라는 게 일단 유교적 문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육이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기뻐하기는 어렵다. 정치적으로나 권력적으로 김정남 제거가 자기한테 결코 나쁘지는 않다. 그다음에 좋아할까 아니면 슬퍼할까 하는 표정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정 관리. 야, 근데 그 표정 관리를 한자로 쓰니까 진짜 그럴듯해 보이는 사자성어입니다. 양두구요. 비슷하죠. 어쨌든 두 개, 그러니까 양의 머리를 내걸어 놓고 개고기를 받는 그러니까 이중성을 보여주는 사자성어인데요. 네. 지금 사실은 김정남의 그 이른바 살해 과정에서 배후에 이제 김정은이 있었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요. 아직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른바 이게 스탠딩 오더라는 표현을 요즘에 쓰고 있어요. 네. 김정은이 실제로 거둬라 이러지 않으면은 끝까지 그 명령을 실행해야 되는. 근데 그 김정남을 제거하는 문제는 김정은의 오랜 스탠딩 오더였다.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실은 그렇게 갈 것이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시기의 문제였다는 것이고 그래.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어떤 숙적 또는 그 이른바 권력 교체의 대상인 형을 사실은 그 제거했다라는 안도감도 있겠지만 마침내 제거하고 축배를 들어야 될 상황에 그런데 그러나 밖으로 보여지는 표정은 혈육이죠. 네. 혈육이니. 혈육인데 그 혈육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즐거워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양두구입니다. 있다. 천심만심.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권력의 비정함을 뭐 본인도 잘 느끼고 있을 거고. 그럴까요? 그럼요. 김정은의 아버지 그 김정일도 집권 초기에 엄청난 숙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집권하기 직전에 김일성 때에도 엄청난 숙청이 있었습니다. 그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숙청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런데요. 지금 이제 천심만심이라고 쓰셨는데. 천갈래 만갈래 마음가짐이 지금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김일성이 숙청할 때는 그래도 혁명 동지들을 숙청한 거 아닙니까? 연안파를 숙청하고 뭐 소련파를 숙청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천심만심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김정은의 상태가 과연 그럴까요? 김정은은 더 할 수 있습니다. 더하다? 김정일도 자기 삼촌을 숙청했지 않습니까? 김성주를 자기 아버지 살아있을 때. 네. 그렇고 이제 그걸 김정일도 반성하는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3대 세습을 내려갈 때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고 잠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시 3대 세습을 해놓고 나니까 혈육 간의 권력 상경도 생기고 어마어마한 이제
피터숭이 같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사람이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정에서 그런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죠. 예. 네. 근데 이게 천신만심이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 김정은의 마음 상태가 상당히 불안하거나 또는 여러 갈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좀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북한의 레짐 체인지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레짐 체인지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다라면은 이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권력자로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주변,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의 어떤 요구들 이런 것들 늘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레짐 체인지라고 예. 쓰셨나요? 예, 이게 레짐 무슨 체인지, 뜻인지. 이른바 이제 그 정권 교체를 하는 거죠. 아하, 네. 바꿔주는 것이죠. 체제 전환으로 해석은 되는데 사실은 어쨌든 북한 사람을 정권 바꾸는 붕괴, 거죠. 아하, 예, 네. 붕괴시킨다는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사람을 이제 말하자면 중국이 원하는 정권을 세우는 예. 뭐 이런 과정인데 그렇다면 그 김정은의 권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미영삼 원장은 노심초사. 예, 저는 좀 그 느낌이 다른데요. 김정은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장성택 또 그다음에 이렇게 형 하면서도 계속 불안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조직, 그 핵심 인물들을 갖다 다 제거해 나가지만은 결국에 제거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힘이고 또 중국의 내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자본한성 노심초사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속으로는 기쁘지만은 정말 미국이 그 내비실 동원해서 언제든 자기 목 따로 올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결국엔 아무리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어해도 노심초사할 네 것이다. 분이 약간 뉘앙스가 다르네요. 김정은도 사람이다 이런 뉘앙스가 있고 여기는 지금 자기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러나 여전한 불안 속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거고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그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김정남이 살해됐다, 암살당했다,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이렇게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우선 사실관계가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뭐 그래서 또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이게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 격화시킬 거다 갈등을 이런 의견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김정남 암살과 관련된 대북 확성기 방송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찬성 한 분, 반대 셋. 찬성부터 듣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저런 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저는 충분히 그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해도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장훈 박사.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한 안보 테스트만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뉴스가 북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확성기 방송하면 자극한다. 예,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확성기가 그렇게 자극적입니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군 민심에 그러니까 휴전선 군방의 군 민심에 대해서 어떤 자극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뭐 수 박사님 이야기에 동의하면서 근데 사실상 효과가 없다. 뭐 잘 아시다시피 확성기 그 전부 불량품들 그 넣어가지고 방산비리로 4kg도 지금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 확성기까지 지금 저 불량품입니까? 잘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이미 구속되고 뭐 수사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잘 안 들리는 그 효과가 아니 북쪽에서 잘 안 들린다고 혹시 항의를 받았습니까? 들리지도 않는 걸 가지고 갈등만 유발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북한에 다 소식은 전해 들어갈 건데 무리할 필요도 실효성도 없고. 저는 뭐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주는 효과 있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확성기가 지금 중간에 끊겨서 멀리 전달이 안 된다 그러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만약에 멀리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김정은 입장에선 그렇겠죠. 어쨌든 내부에서 수군덕거리는 이런 부분들 여론들 봐라 쟤네들이 사실은 저런 식으로 그 뒤집어 씌운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른바 이제 그 홍보를 하겠죠. 아니, 발 없는 말 천리가 한다고요. 천리 말리 갑니다. 저는 그래서 어차피 다 알려질 거. 다 알려지게 될 거. 여기서 좀 심리전으로 우리가 환영이라도 하자. 아니 김정남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다 알죠. 다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 알까요? 벽두 우리가 백두 혈통인데. 북한에도 유비통신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사실 이런 김정은이 지시했다고 한다면 김정은이 매우 불안한 심리 상태, 이런 상태고 이게 지금 북한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고나 있는 거냐?
사실은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얘기 중에는 뭐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 네.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다시 드립니다. 김정은 정권 곧 붕괴될 것 같다 하면 O를 드시고 아니다 그래도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면 X를 드시는데 O를 드실 경우에는 몇 년쯤 갈 것 같다. 들어주세요. X. 전부 쓰기 X인데요? 싫으세요? 곧 붕괴될 것 같지 않다는 다. 예, 정 교수.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김정은의 어떤 불안한 부분들.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까지도 이제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김정은 체제에서. 사실은 김정은 처음에 들어올 때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렇지. 그리고 얼마 가겠냐 이런 얼마 얘기들이 가겠냐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있었지만 뭐 숙청을 통해서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래요? 예. 간단치는 않다. 그리고 저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냐. 미국처럼 예를 들어 완전히 폐쇄적으로 김정은이 풀지 않을 것인가가 아니기 예.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예. 갈 가능성이 뭐 다 O, X를 드셨는데 저는 쓰기 싫어서 들었다고 제가 생각하고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오래전에 자꾸 통일 대박하시면서 이제 이제 북한의 지도부가 흔들린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 김정남 망명을 우리 쪽에서 아주 극비리에 했던 건 아닌가라는 제가 정말 추정을 해봅니다. 그 얘기는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우리 뜻대로 해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서 하면은 지금 김정철을 묻고 그래서 아주 멀리는 아니지만 저는 한 10년 내외로는 좀 버티기는 힘들다. 곧은 아니지만.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김정남을 그동안 중국이 보호해 왔다. 뭐 되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보호해온 김정남을 김정은이 암살했다면 이거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갈등 관계가 더 심화될 거다.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중 관계가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러면 O를 드시고 아니다. 이거 큰 영향 안 준다. X를 들어주세요. 더 나빠진다는데 2분. 그리고 큰 영향 없다는데 2분입니다. 서 박사. 더 나빠진다. 네, 단기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 미사일 발사 실험이 그 며칠 전에 있었던 미사일 발사 실험이 중국에 큰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그것도 나빠지는 요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김정남이를 중국이 보호하고 있는데 일종의 중국 입장에서 김정남이 손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님이 잠깐 외출을 했는데 그 애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체면이 구기는 즉 내 손님인데 너희들이 죽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주로 저기 마카오 뭐 이쪽에 또 중국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손을 못 댔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잠깐 그 옆에 말레이시아로 나왔을 때 그런 거다 지금 이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맡고 있는 손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손을 댔다. 이건 내 체면을 구기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니 중국이 우리 손님이다 생각하는데 그 저가 항공이나 타고 다니게 합니까? 중국이 손님들끼리 그렇게 합니까? 아니 저는 지금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정반대입니까?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최근에 이제 신냉전 체제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동맹이나 한중일 동맹이 강화된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강화되고 그런데 북한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을 자기 편으로 강고히 끌고 가고 싶은 게 있고 그동안은 김정남을 중국이 그렇게 북한을 제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김정남이 부담되고 오히려 김정일 생일을 기하로 해서 선물을 중시한 거 아닌가. 물론 자기 나라에서는 안 되니까 이제 말레이시아 갔을 때 그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순망 제한이거든요. 정 교수. 물론 이제 관계가 지금 좀 나빠질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공공연히 김정남이 중국의 보호하에 있었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계가 좀 나빠지기는 할 것 같은데 중국의 대응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 그 외신 나온 걸 보니까 사실은 어떤 발언도 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일본이나 한국 정부의 대응 태도를 보겠다, 따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걸 맞습니다. 중국의 지금 태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중국의 태도는 이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게 김정일의 지시하에서 움직인 거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 입장 표명을 할 거. 김정남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뭐 NCND 차원을 넘어서서 거의 모르쇠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러니까. 오리발 작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오리발 작전은 아닌 것 같고요.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지금 둘 다 같은 동그라미 들어놓고 입장이 너무 다르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태를 보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있나요? 크게 나빠질 게 없잖아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최근에 트럼프의 통화를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여기다 대고 북한을 옹호할 수도 없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선물을 준다. 이것은 제가 중국을 공부해 왔습니다마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고 중국 지도자들이 그렇게 야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리발은 안 써요. 김정남을 희생양으로 해서 김정은이한테 선물로 준다? 그건 현대사에서 훨씬 더 야만적인 게 많았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서 교수님이 좋게 평가하시죠. 서 교수님 그쪽 전공이시라. 제가 뭐 63빌딩 옆에 포장마차 같은 목표로 치면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제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 그 약자의 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한테 북한은 항상 약자지만은 중국이 버릴 수 없는. 근데 전국에 가서 중국이 동북아 질서 또 세계 G2 관계 경쟁 관계 속에서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점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별 영향이 알겠습니다. 없고. 예. 이 포장마차 치고는 상당히 그럴듯한 포장마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견을 달고 싶진 않지만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내지는 전략적으로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김정은과 함께 갈 것이냐의 문제 있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김정은 체제와 함께.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김정남 암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NSC 상임위원회를 황교안 권한대행이 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고위급 탈북 인사들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조치를 바로 취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황장엽 전 석에 대한 지속적인 암살 시도 같은 걸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고 이한영 씨 암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 타겟이 있다면 누굴까? 이거 참 겁나는 얘기입니다만은 써주십시오. 예. 어떤 사람들이 김정은의 타겟이 될 것 같다. 개인 이름을 쓰셔도 되고, 국내 또는 북한 바깥에, 저도 북한 안에 있으면 암살이란 방법 안 쓰겠죠. 잡아가지고 총살시키겠죠. 저희 남한 안에 있는 분들 중에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또는 어떤 사람이 이 다음 타겟이 될 것 같다. 써주십시오. 서 교수님 제일 먼저 쓰셨는데. 네. 김한솔. 김한솔. 네, 김한솔. 네. 자, 김정남의 자녀들. 지금 김정남 자녀가 둘입니까? 예. 네. 예, 김한솔과 또 한 명의 여자예요. 여자 딸. 딸은 상관없겠죠. 역시 김한솔 나왔습니까? 한 명이죠. 네. 한 명. 그리고 우리 허성무 소장은 김정철. 친행이죠. 동복 친행. 김정철. 그럼 북한에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사실은. 그래요. 김한솔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철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그렇죠. 대사로 외국에 주재해 있지 않아요? 아니, 그거는 김평일이고. 김평일이고. 김평일은 이제 체코 대사로 가 있는데. 김정철은 지금 북한 내에 있다고 하는. 최근 이제 알려지긴 그렇게 알려졌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렇게 늘 술을 김정철은 먹고 친형이죠. 친형이죠. 친형이고 아마 그 강해군과 임해군의 그 관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짐작 지난번에 가능합니다. 무슨 기타리스트 연주의 모습을 나타냈던 사람이 김정철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김정남 피살 이후에 따따붙다 OX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의 사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어서요. 이 자료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은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계속된 좌클릭으로 민주당 흉내를 내는 것 같아 안타까웠는데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정말 대통령이 되어 사드 배치를 거부하고 북한으로 달려가 김정은을 만난다면 도대체 어떤 얘기를 나눌지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저 방금 전에 주승용 원내대표가 21일 의총에서 사드를 논의하겠다 했는데 질문은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괜찮죠? 네. 네. 좀 섭섭하긴 하지만. 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찬성할 것이다 면 O, 안 할 것이다 면 X. 아, 당론 변경을 할 것이다 O. 네. 그렇죠? 네. 지금 당론은 그쵸, 사드 반대니까. 반대거든요. 네. 예. O 아니면 현재 당론을 유지할 것이다 X. 들어주세요. 아, X. 예, 일단 다른 분이 다 오를 해서 그랬으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표하고 아니 비슷하게. 뭐 여기서까지 노이즈 마켓을. 왜 그러실까? 예, 사드 배치를 당론 변경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뭐 짐작하는 거니까 예측하는 네. 거니까요. 근데 지금 박지원 대표하고 정동영 전 대표께서 반대하고 계세요. 이 두 분은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라는 당론을 지키자는 분이고 남북 교류 협상이 중요하다는 네. 분들이고 DJ 햇볕 정책을 개선해야 된다는 분들이거든요. 안될 거다 이 말이죠. 정동영 저 예, 의원은 정동영 대표였던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당에. 다른 당의 대표. 다르지 않고요. 아니 그 박지원 대표가 당 대표가 뭐 그런 입장 가지고 있어서 당론이 그렇게 흘러갈 것 같은 착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바로 잡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 사실은 안철수 그 의원하고 국민의당이 사드에 대해서 이 반대 입장을 초기에 내놓음으로 해서 아주 그 여러 가지로 박살이 났습니다. 사실은. 당 지지율도 박살이 났고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박살이 났어요. 예, 반토막도 한참 우리 정 교수가 반토막이에요. 국민의당 쪽에서 왜 그러냐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해도 아니 뭐 그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뭐 안철수 제가 후보 교정해드리지 그렇고, 않겠습니다.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총선 때 사실은 그 높은 정당 지지율의 핵심 기반은 이른바 이 중도 보수층이었거든요. 국민의당을 뒷받침하고 있는. 네. 근데 그쪽을 향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사실은 사드 문제였었어요. 네. 근데 초기부터 이거 반대 이렇게 못을 박았단 근데 그렇게 말이에요. 말씀하시니까 예. 정 교수, 그 안철수 의원이 왜 처음에 반대하고 딱 못을 받고 나섰어요? 뭐 자신의 지지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했던 거죠. 저는 이제 그걸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는 지금 깨달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입장 예. 문제라든지 이런 안보에 대해서 또 한 번. 근데 원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 출마할 때부터 자신은 경제는 진보고 안보는 보수라 그랬어요. 근데 네. 사드에 대해서는 또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배치되는 사드를 거죠. 경제라고 봤나?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대선 후보 나오신다는 정답이네. 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경제와 안보는 아주 명확히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죠. 그동안 박지원 원내대표의 화려한 그 정치적 수사라든지 정치력 때문에 안철수 알겠습니다. 전 대표가 많이 가려져 있었잖아요. 분명히 반대한다고 얘기를 자, 했어요. 두 분 중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짧게. 아니 별로 없습니다. 아, 근데 그럼 문제는 네. 없다면서 말씀을 하세요? 문제는 당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 당론. 당론과 지금 대선 후보 사이에 지금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정국을 어떻게 풀고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건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국민이 반대해서 사드를 반대한다는 게 국민의당의 당론을 결정할 때에 근거였는데 지금 여론조사라 국민들한테 물어본다면 사드 찬성에 대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 어제도 그랬어요. 예. 사드 찬성 그 여론조사 결과가 60대 40 정도였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랬다는 그랬는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떻습니까, 민 원장? 네. 그 당의 후보, 유력한 후보하고 네. 또는 당의 공식 후보하고 네. 당론하고 좀 어긋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대개 어떻게 됩니까? 후보 우위론입니다. 후보 우위론이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론 아니죠. 변경을 추진하는 일반적으로 거예요. 우리가 정치 그래서 이제 정통 해변론자들이 박지원, 정동영 의장 이런 분들이 이제 반대하는 반대 경론을 벌이면서 결국에는 안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론 채택을 변경으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자, 21일 날 판가름 날 거니까 우리 다음 주에 오시면은 이제 어느 분이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자 이분 지금 방금 시청자 질문 들어왔는데요. 예. 시청자 여러분 한 분께서 출연자들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달라고요. 아, 그래요? 출연자들의.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짧게 합시다. 네. 네.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로만 반대. 하겠습니다. 정 교수, 저는 찬성이죠. 사드 찬성. 네. 저는 아직 입장을 못 정했습니다. 입장 못 정했다. 예. 찬성. 예, 그렇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예.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당이 21일 날 의총에서 어떤 입장을 결정을 하든 하면 제가 그 다음 주 네 분께 그걸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가봐야죠. 그런데 네. 더불어민주당 있잖아요. 지금 당론이 없죠. 예, 안 정했죠. 예. 그 제1당이
제일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지금 당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써주십시오. 지금 국민의당도 입장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시각각 이게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한테 제안하시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제안을 해주십시오. 뭐 이 제안은 뭐 더불어민주당한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그 평론가들의 지혜라고 생각하시고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럼요. 예,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교체하려면 사드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할 수 있죠. 예, 그런 제안을 저희가 받습니다. 네. 정리되신 분부터 민영사 원장 쿨하게 찬성 당론으로 전환해라. 전환이 아니군요. 당론이 없으니까. 쿨하게 찬성 당론을 정해라. 예, 당론해야. 사드 당론으로 결정해라. 이게 찬성이나 반대다가 아니고 뭐든 좋으니까 당론을 정해라. 당론을 만들어라. 명확한 입장. 그러니까 이거 당론을 만들라는 거죠. 안보상 필요하다고 결정해라. 안보상 필요하다고 찬성 당론으로 가라. 네. 사드 배치 찬성 당론. 그렇죠. 지금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랑 많이 다르시네요. 본인 입장은 정하지 않았다면서 당한테 정하라고. 당원 아니에요, 당원? 왜냐하면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고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 중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효성 벌써 다 했죠. 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고. 알겠어요. 아니 민 원장님이 그 후보 우위론에 따르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 따라가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아주 그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다는 비판도 받아가면서 왜 차기 정부에서 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집권해서 좀 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거죠. 유효성의 문제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우성무 소장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다 이해해 주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곤혹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뭐 다음 정권에 넘기자라고 하는 그 태도가 일관된 태도였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명확히 반대였습니다. 반대. 사드 반대였다가 그게 이제 내부 여론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야말로 그 NCND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릇에 뭐 내지는 아주 애매모호하게 처음에 반대했다가 NCND로 아니 명확하게 반대했다는 기억은 저는 없고요. 사드 반대했죠. 그 검색해 보세요. 저는 그거 너무 명확히 반대했죠. 네. 어쨌든 뭐 국제 질서가 지금 매우 허성무 소장까지 지금 NCND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염장을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초기에 어떤 정책이었는지. 그럼 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적인 사안은 그렇다 치고 이게 지금 북한 변수가 자꾸 지금 이게 툭툭 터져나오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안보 쪽에 좀 불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공격을 받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참 이게 답답하기도 할 거고 속도 타기도 할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북한 변수와 관련된 문재인 후보의 속마음 이거를 오랜만에 7자 토크, 7자 토크로 하겠습니다. 7자로 표현해 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문재인 후보 이 군부대 가서 이렇게 위장용 위장하고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신이 특전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부각시키면서 나야말로 안보에 투철한 이 국가관과 안보관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왔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문재인 후보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안보 문제는 좀 불안하지 않냐는 생각을 아직 지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 후보의 속마음입니다. 저의 또 왜 저래? 7자 맞습니까? 또 왜 저래? 물음표까지. 물음표까지. 7자 딱 맞췄습니다. 당선만 되고 나면 안보로 이길 거나 맞습니까? 이 주관식에 상당히 약하시군요. 갑자기 칠자가 생각이 이길 까나라 적대적 공생 관계.
북한은 자유당 편. 둘 다 읽었잖아요. 같은 말이죠. 자, 허성무 소장부터. 예. 예, 언제나 그 분단 이후에 한국 사회에 있어서 북한이라는 변수, 이것은 이제 한국 정치를 왜곡시키는데 늘 이렇게 동원됐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안보라는 변수는 그렇고, 그것은 언제나 적대적 공생관계, 북한의 그 독재 권력, 공산주의 권력과 남한의 독재 권력들 사이에 서로 공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적대적 관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북한 변수가 커진다면 역시 이건 결국 신생정당인 자유당을 도와주는, 자유한국당이죠. 네. 뭐 거기서는 한국당이라고 줄여달라 하는데 예. 이 당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이기 그러면 때문에 한국당으로 써주세요. 매우 예. 답답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음이. 예. 저의 또 왜 저래?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약점이 뭔지를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가 다가왔는데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서 아마 문재인 전 대표의 속마음은 저희들 전략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민주당 지금 같은 저의 할 때 그 애는 김정은 네, 그렇습니다. 북한 집단 얘기하는 거 문재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 생각,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화해 협력 기조로 가고 너희들한테 뭐 너희들과 뭐 잘 해볼 수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다. 속으로 답답한 생각을 할 거다. 네. 그런데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할 거다. 네, 그렇죠. 그런데 저 적대적 공생관계는 저는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 허성무 소장에 대한 네. 반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 현실을 가지고 늘 이제 과연 누가 더 덕을 보는가 마치 한국 저게 정치에 있어서. 어떻게 비춰지냐 그러면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하고 지금의 자유한국당하고 어떤 일종의 미량? 짬짬이. 그걸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또 지금 공이 가능한 그거는 이제 도덕재발을 저린다는 식의 자기 분석이고요. 그건 너무 네, 그렇게까지 가시면 안 되고, 그럼 뭐 제가 뭐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고, 지금까지 쭉 한국 정치 분단 이후의 정치를 보면은 어쨌든 북한의 정권이라는 것이 남한의 독재 알겠습니다. 정권을 예.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안보의 위협을 이야기를 하면은 양측이 솟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네, 야권에서 사실 안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죠. 지금 우리 허성무 선생님처럼 이른바 그런 식의 어떤 이념적, 진영적 그런 논리로 풀어내지만 최근에 이 안보가 사실은 야당에게 불리하기만 한 건 아니었거든요. 북풍 변수가. 그렇죠. 이른바- 보수인데 안보도 무능하다. 그렇죠. 이런 공격을 그렇게 그동안 할 수 있는 야권에서 프레임이 했죠. 분명히 가능하고 야권은 그 프레임 전환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도 이게 도움이 될라나 안 될라나 애매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수도 예. 있고 무작정 나한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하느냐의 문제에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안보로 이길까나? 예, 지금 저희가 토론하다가 정 교수 쪽으로 갔는데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는 저 용어는 실제로 그 김일성 정권과 70년대, 60년대 박정희 정권과의 그 관계를 설명할 때 학술적으로 쓰는 용어이긴 합니다. 이 두 정권이 서로 적대하면서도 사실은 서로 이용해 먹고 그래서 7.4남북 공동성명 같은 것도 이제 나오고 그렇게 학술적으로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긴 했는데 그걸 괄호 안에 북한은 자유당 편 이래 놓으니까 지금 이게 그 부분은 괄호 안에 있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괄호 안에 있는 걸로. 네. 네,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십니까? 민영환 교수 안 하셨어요. 네. 당선만 되고 나면. 저는 학술적으로 당선만 하자고, 되고 나면. 학술적으로 하자고 좀 인간적으로 접근해봤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 속내가 하여튼 내가 당선만 되고 나면 좀 그 좌편향적인 네. 그걸 좀 하고 싶다. 네. 그러면서 개성공단도 지금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아주 친중한파라고 중국파라고 할 수 있는 정세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쭉 계시는 거 보면은 당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바로 저는 좌편향적인 오히려 햇볕 정책보다 더 나아가는 그런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반론하셔야 되겠네. 글쎄요, 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됐잖아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정세현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국가를 그분은 완전히 중국하고 먼저 하자는 그분 아닙니까? 이번에 10년의 힘 발족하면서 다양한 분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인가요? 외교안보 뭐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걸 자문해주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이제 방금 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에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수 전문가들도 많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균형 잡힌 남북 관계 그다음에 대외 외교를 이렇게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조금 그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이유로 그렇게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노무현 대통령이든 어떤 대통령이든 사실 집권하면 좌클릭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반발과 정치적인 소요와 또 갈등과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거든요. 그러면 집권 초반기에 또 불안정한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여러 가지 대북 사업들을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하면요. 그렇다면 오히려 정치적 혼란만 가중하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요, 이 북한 변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고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직접 들어보시죠. 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했고 그런 가운데 김정남 뭐 어떤 피살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안보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인 목적에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우리 안보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이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하는 허성무 소장의 주장을 가지고 좀 논란을 벌였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의 이 자료 화면도 보면 이제 그런 인식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혹시라도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 불안 가중시키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자, 이 문재인 후보의 발언 일리 있다 생각하시면 O, 잘못됐다 생각하시면 X 들어주세요. X, O. 예. 정 교수는 일리 있다고 생각하시죠? 일리 있죠. 예. 어떤 리더십이든지 간에 저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는 그런 몰상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보는 다 공통의 의견이고요. 국민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정치 현실 속에서는 어느 집단이 이용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보통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온 역사들이 몇 번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뭐 부풍 사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 옳다고 봅니다. 근데 저 말씀한 배경이나 이렇게 보면은 지금 누군가가 방금 앵커께서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로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나는 안보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예, 오늘 뭐 제가 그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고 아직 보도를 못 봤는데요. 오늘 안보 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잠시 후에 마치고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정치의 안보를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정치를 왜곡하고 국민 전체를 어떤 안보라는 문제로 일단 억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나 안보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종북 논쟁이라든지 용공 논쟁이라든지 이런 게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것이고 또 그 걸면 걸렸어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이용해서는 안 되지만 이용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 원장님한테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서 박사 먼저 하세요. 민 원장님께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문재인 후보가 했던 발언을 뭐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가 했다라든지 유승민 후보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왜 민 원장님은 그 문재인 후보는 저런 발언을 하기보다는 정책에 대해서 내놔라 이렇게 편파적인 얘기를 하시냐고요.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공자님 말씀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저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좋은 얘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걸 얘기하시면 된다는 알겠습니다. 예, 서 박사.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다 이런 거 벌써 알고 계세요. 누구나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저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것은 일종의 피해 망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안보 문제만 나오면 문재인 전 대표한테 안보 문제만 질의를 하면 정북몰이라고 자꾸 몰아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건전한 정책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문재인 대표한테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하는 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단점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너 나한테 정북몰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바로 비판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럴 의도도 없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고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서 교수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문제 제기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되게 그렇지 않고 이용하면서 문제는 제기해왔던 경험을 아니에요. 숱하게 문제는 겪지 지금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니까 이런 문제까지 다 받아들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뚫고 나가서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안보 문제는 내가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지. 지금부터 그런 논의들을 사전에 차단하시고 역으로 종북머리라고 언론을 맡고 계신다면 이거 큰 문제가 된다 또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근거 있는 비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그 문재인 후보에게 안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했을 때 종북몰이 한다라는 그런 논평을 직접 한 적은 없어요. 문재인 후보가. 아니, 이게 예를 들면 지지자들 그룹 내에서 지지자들 그룹 내에서는 격하게 진영 싸움으로 갈 수는 있지만 문재인 후보가 그걸 종북몰이로 본 적은 없죠. 그거는 명확히 미국을 먼저 하셔야죠. 갈래, 북한을 먼저 갈래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그런 종북몰이 같은 질문에 내가 대답해야 됩니까 하는 또 기사가 나와요. 그럼 미국 갈래, 중국 갈래라고 하는 선택의 과정을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선택지를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가장 비근한 예로 그 천안함 폭침 때 지방선거 했잖아요. 안보 하나 도움 안 됐어요. 그 보수 여당이 망했습니다. 네. 그때 그렇죠. 선거에. 지금 망했죠. 그 얘기예요. 안보 문제로 저희가 토론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 서상민 박사의 문제 제기는 질문 정당한 질문도 이 무슨 종북 프레임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막아버리는 것은 문제다 이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어르신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하면 지금 사실은 저 이재명 시장, 이재명 후보나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계속 요구하는 게 토론합시다 아닙니까? 이게 안보 문제건 경제 문제건 일자리 문제건 토론합시다라고 하는 그 요구를 같은 당의 그 우호적 경쟁자들로부터도 받고 있어요. 뭐 이 문제는 좀 저 문재인 후보가 좀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서상민 교수님 아까 그 이른바 뭐 미국 갈 거냐 중국 갈 거냐 저는 그런 식의 언론에서의 종주목대기식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도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 로드맵을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면 사실 얘기할 게 많아요. 토론이 가능한 거죠. 자,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그 오히려 문제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 그 제 질문에 답변 좀 해주세요. 아니 뭐 당연히 뭐 그 어떤 토론에 대한 그 보관이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은 이제 뭐 지난번에 KBS 한번 출연 안 한 거 가지고 그때도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하고 별도로 지금 같은 당의 어제도 안 나왔어요. 어제도 후보들이 토론합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이게 좀 뭔가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어제 그 당 소속 그 지방 의원들 협회에서 하는 새 후보 토론회인데 문 후보가 안 나오셔가지고 무산됐어요. 그거 모르셨어요? 아니 저 우리 허수는 무슨 캠프에 내가 캠프에 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캠프 대변인도 아니고 제가 뭐 24시간 문재인 후보 뭐 하는지 지켜보는 사람도 자, 아니고 갈 길이 멀어서 안보 얘기 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우리 특검 그렇죠. 상황을 좀 예. 짚어봐야겠는데 네. 오늘 있었던 이규철 특검 브리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수사기간 종료일인 2월 28일을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승인 기관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검토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네, 지금 특검이 마감 날짜를 얼마 안 남겨서 막바지 이제 그 스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뭐 당장 지금 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한 것이 영장 실질 심사를 조금 전에 마치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구치소로 지금 입감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검과 관련된 질문 몇 가지를 저희들이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 특검이 그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근거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차명폰 통화입니다. 대통령과 최순실이 뭐 수백 통에 걸친 통화를 차명폰을 통해서 했다. 그 차명폰을 우리가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하고 그거를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내부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5자 토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러했다 뭐 이렇게 5자로 좀 관계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국정농단이 광범위하게 있었던 것이 여러 정황상 드러나고 있고 그런데 막상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하는 얘기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연루자들이 뭐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다 이런 식의 청문회에서의 발언 막 이런 걸 보면 관계 자체가 좀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것 같습니다. 다 되셨네요. 소울메이트, 영육 동행자. 같은 말이군요. 네. 예, 소울메이트를 우리말로 하면 영육 동행자. 저는 6이 들어갑니다. 6. 6까지요? 여기는 영만 얘기. 샴 쌍둥이 여. 아이고 참. 예. 무슨 말인지 대충 알 것 같은데 그래도 꼭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 손 들고. 아니 근데 왜 6이 들어가요? 그래요. 왜 6이 들어갑니까? 이건 경제 공동체 측면도 같이 가는 건. 물질적인 측면도 같이 가는 건. 영육이 함께한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네. 이 특검에서는 지금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공식적으로 지금 요구했습니다. 30일 특검법에 따르면 30일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연장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O, 승인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시면 X 들어주세요. 서상민 박사, 왜 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특검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박근혜 같은 대통령을 다시 뽑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국민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검 연장, 물론 지금 특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기소할 만큼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다음에 그런 대통령을 뽑지 않기 위해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자세한 검증 또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된다. 그런데 이 특검과 대선이 같이 진행된다고 그런다면 국민들의 관심이 분산될 것이 분명하고 그런 또 엉성한 후보 검증을 통해서 박근혜 같은 또 다른 박근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시중의 예상대로 3월 초에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결정을 해서 만약에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된다면 대통령은 파면된 상태에서 이제 대선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30일간을 연장하면 특검은 그 대선 기간 내내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사실을 밝히는 부분은 충분히 뭐 저는 긍정을 하고 또 국민들의 대다수가 특검 연장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올바른 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대선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자.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특검, 어렵게 마련된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돼서 제대로 결실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간 때문에 실제로 충분하게 조사를 할 수 없다. 특히나 이제 청와대의 비협조, 이른바 말하자면 우리 심사하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모두 다 비협조적이거든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놔야 된다. 네. 하여튼 그 법대로 정해진 대로 하고 지금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정치적으로 압박하지 말고 법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연장을 한번 해줘보는 게 좋지 않나요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중요한 게 다 빠졌어요. 삼성 수사 겨우 지금 이제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 말고도 롯데, SK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우병우 수사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본질적인데 절반도 제가 볼 때는 수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는 반드시 원래 법대로 30일 더 연장해서 가야 된다. 반론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제 생각은 촛불 민심이 특히 그렇습니다만은 제발 다시는 박근혜 같은 대통령을 이게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일 거랍니다.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좀 더 집중적으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 대선 후보들 국민들이 좀 자세히 뜯어다 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법원이
특검이 요청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된 부분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이 불허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잘 됐다 생각하시면 O, 잘못됐다 생각하시면 X 들어주세요. 근데 법원의 결정을 그렇게 얘기할 뭐 수 법원의 있을까요? 결정이라도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뭡니까? 불구하고 중간? 네. 좀 애매함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뭡니까, 생각이에요. 이거는 중간이에요. 중간. 네. 세 분이 존중한다. 중간입니까? 존중하지만 법원의 결정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존중합니다. 100% 그러면 존중하지만 아, 그거면 옵니까? 그럼 따라야 아니 된다고. 그런데 저는 좀 달라요. 존중하지만 존중하지만 우리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도 예를 들면 그 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때도 또다시 기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와 증거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그 조항 들어서 항상 못하게 막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면 조사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예를 들어서 물론 제대로 판단을 내리셨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알겠습니다.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또 대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대안은 법원이 제시할 건 아니죠. 아니 예를 들어서 되는 거 법원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여러 가지로 판단의 내용들을 좀 법원은 담아서 이걸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해주면. 것이냐의 문제를 두고 법원은 이것을 인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소를 잘못 찾아왔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각하를 한 건데 이건 제가 볼 때 법원이 우리가 모두가 이제 법원의 결정은 따라야 한다. 사법부 존중해야 된다. 상권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법원이 좀 비겁했다고 봅니다. 이게 끼어들기 싫어한 거죠. 그럼 X를 두세요. 각하한 거죠. 그렇지만 법원의 결정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법원의 입장은 행정소송을 그 심판하기 위해서 누군가 손해를 봐야 된대요. 그런데 그게 손해를 봤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특검의 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각하를 시킨 거예요. 맞습니다. 각하된 거지 법원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상권분립에 뭐 서로 존중하는 거는 자기들끼리고 국민들은 누구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건 국회건 사법부건 아니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격으로 여기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럼 과감하게 그럼요. 왜냐하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아니 예를 들어서 법 조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잘못된 의도로 악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여라도 청와대가 이 압수수색을 막는 방편으로 형사소송법 110조를 악용한다면 이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에 대해서 법원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심사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구치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그 승부수라고 특검에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승부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 심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지난번에 횡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자금 지출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국외 재산 도피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된 계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허위 또는 가장된 계약서라는 점이 추가 조사 결과에 조사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영장 청구서에 범죄 사실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삼성 운명의 날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 번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하면서 추가 혐의 사실을 보완했다라고 지금 특검보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이거 승인돼야 된다 생각하시면 O, 그러니까 구속시켜야 된다 생각하시면 O, 안 된다 생각하시면 X 들어주세요. 다 똑같이. 다 구속시켜야 된다. 구속시켜야 된다. 그럼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아니 한 번만 대표로. 어느 분이 대표 하실랍니까? 네. 저 혐의가 지금 특검이 주장하는 저 혐의가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만은 저 혐의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구속시켜야 되죠. 그야 뭐 SK 최태원 회장 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 원칙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로 지금 입감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구속영장 집행이 결정되면 그냥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이제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구치소 규정상
일단 입감될 때는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혹시 인체에 뭐 위해한 흉기나 물질을 숨기지는 않았는지 다 검사합니다. 다 검사하고 나서 구치소에서 주는 수의로 갈아입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몇 시간이 될지 또는 몇 년으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사람이면은 뭐 일생에 한 번도 겪지 못할 일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두 번째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저 이재용 부회장의 심정이 어떨까? 많은 분들이 뭐 이러저러하게 추측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예, 저희 패널들께서 이 이재용 부회장의 심정을 다섯 자로 할까요? 다섯 자로 한번 대신 표현을 해 주십시오. 다들 구속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셔가지고, 예. 법의 정의로는 구속시켜야 되는데,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이런 심정일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쓰신 분들께 제가 상금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삼성 살리자라고 하는 마음일 거다. 전두환의 심, 또 지역 구경이다. 왜 나만 달라? 다른 재벌들과 다르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 심지어는 아버지 이건희 회장과 이병철 회장도 비슷한 죄를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네. 구속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왜 나만? 손자인 아들인 그런 나만. 뜻입니까? 6자인데요. 6자인데요. 아니죠. 물음표 빼고 가자고. 물음표는 안 쓰셔야지. 그런 건데요. 네, 물음표는 빼겠습니다. 저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네.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 나만 저도 갖고 비슷합니다. 네. 이거 너무합니다. 나한테 너무합니다. 이거. 왜 나만 그래요? 순식간에 2번씩이나 그냥. 아니, 여러분들이 다 구속시켜야 된다고 그래놓고서. 그러니까 본인 심정을 물어보니까. 본인 심정은 이럴 거다. 그러나 법의 정의를 위해서 구속시켜야 된다. 경제 정의를 위해서도 구속시켜야죠. 알겠습니다. 예. 참 이게 어렵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이게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거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이게 성장통이다. 우리 경제는 더 건강해질 거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 건강해질 거다. O를 드시고, 야, 이거 큰 타격을 줄 거다. X를 들어주세요. 이거는 예측입니다. 주관적 열망이 아니고 예측입니다. 토론이 안 돼요, 오늘. 또 이 의견 일치가 됐습니다.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좋아질 거다. 아니요, 그렇게까지 과장은 아니지만요. 그 성장통, 그게 아주 좋은, 네, 그게 아주 좋은. 어차피 거쳐야 된다. 성장통이다. 예, 민원장.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크게 좋아지건 하지만은 늘 하던 대로 막 한국 경제가 큰일을 할 것처럼 해가지고 막 휠체어 타고 나오고 막 그래서 빠져나갔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다고. 제가 동네 목욕탕을 자주 가거든요. 거기 그 청년을 가지신 부모 어머님들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면 삼성 망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조기 명퇴 다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불안감이 뜬금없는 불안감이 있으세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성장통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은 아주 그 적은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최대 주주도 아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삼성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삼성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이 흔들릴 정도라면 그런 기업은 빨리 도태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도태가 되겠습니까? 은근슬쩍 결론은 이상하게 몰아가시는데요. 그거는 오히려 개혁을 스스로 개혁해야 되는 걸 의미한다는 그렇죠. 거죠. 기업과 기업인은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정유미 작가, 이 네 분이 오시면은 따로따로 다른 방에서 모셨다가 일로 모시고 오세요. 이거 꼭 뭐 네 분이 짠 것 같아요. 근데 좀 그 소수 약간 의견 다른 게 있는 게요. 예. 특검이 꼭 구속시켜야 되느냐. 두 번째 영장해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는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통령 뇌물죄에 탄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특검이 너무 일종의 이런 걸 이제 정치 특검이라고 일갈아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여론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그런 정치 수사 방향으로 가는 측면이 좀 있다. 그렇지만 이제 구속은 시켜야 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영장 청구는 특검이 좀 너무한 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특검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요. 네. 예.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이 뭐 살짝씩 오르고 있는데 약간 답보 상태라고 보면 그에 반해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19.3%인가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O. 아니다. 안 흔들린다. X. 문재인 대세론이 계속된다. O. 흔들린다. X. 드디어 의견이 갈렸습니다. 계속된답니까? 문재인 대세론 계속된다. 아니,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네, O. 예. 계속된다. X입니까? 흔들리고 있다. 아니 잠깐 대세론이라 하면 그 완주했을 때 예. 그죠? 아니 지금 문재인 대세론이라고 네. 주장하니까 여전히 변경 없습니다. 흔들리고 있다가 O. 흔들리지 않는다가 X. 흔들린다 네. 안 흔들린다죠? 네, 네. 예. 흔들린다부터 주장을 짧게 들을게요. 네. 저번 두 분 주에는- 중에 한 분만. 예, 저번 주에는 제가 대선론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추이를 보면 안희정 후보가 계속 치고 올라온다. 제 언젠간 뒤집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만. 안희정 지사의 높은 지지율은 본선 가야 가능한 건데 본선을 못 가게 되면 사실은 그 표가 어디로 갈까요? 예를 들어서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안철수 후보에게로 갈까요? 뭐 기타 등등으로 갈까요? 저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에게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온전히 다 끌어안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거기서 한 반 정도는 안 지사가 예를 들어서 그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소를 들어주는 순간 그 사람들이 어떤 반 정도는 문재인 후보에게 상당히 퍼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경쟁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자, 이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 얘기를 동시에 했습니다. 네. 예, 다음에는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홍문정 의원이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하면 지지율이 20% 넘을 거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 동의하시면 O, 말도 안 된다 하면 X를 들어주세요. 말도 안 된다. 그다음에 말도 안 된다. 네. 이렇게 돼 있죠. 이유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듣겠습니다.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지지율 20% 단숨에 뛰어오른다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 홍문정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황교안 총리는 자기 지지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당 지지도를 그냥 얻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얹혀가는 지지도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20%를 넘어야만 자기도 비슷하게 가는 거고 지금 현재 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예, 된다. 지금도 16%, 15%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그러면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출마 선언하면 컨벤션 이펙트 같은 것들이 네. 있어서 20%는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음 질문은요. 잠깐 좀 자료화면을 좀 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준비 안 됐습니까? 실제로는 노동 현장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애정 있는 사람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면 노동운동가 중에서 지명하고 싶어요. 노동자 출신 중에서 임명하고 싶은데 너무 과격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서 노동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너무 과격해서라고 단서를 달면서 한철균 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리 있다 생각하시면 O,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시면 X 들어주세요. 다 똑같으면 어떡하지? 틀리네요. 일리 있다. 예. 지금 경선을 앞두고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네. 당내 경선. 그래서 경선 전략 차원에서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 조직원들로부터의 지지를 지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 말씀을 하신 게 하나가 있고 또 민주노총의 간부들이 한번 노동부 장관 해서 알겠습니다. 노동혁신도 한번 해보고 또 제도권 내에서 일리 있다는 거죠? 한계도 한번 느껴보고 그런 경험을 말도 안 할 된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말도 안 되죠. 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된다. 불안해서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바로 드립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동의하시면 O, 말도 안 된다면 X 들어주세요. 또 말도 안 된답니까? 너무 근데 이게 과한 반응이죠. 예. 이렇게 가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분노의 감정은 이해가 되는데 정치적 수사로는 적절치 않았다. 정치적 수사로는 적절치 않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네. 그 설명 한 번만 더 들을까요? 네. 지금 박사님 시간 헷갈리셨어요. 아, 그래요? 지금 조금 더 남았습니다. 아니 얼마나 저희 그동안- 생방송이라 했는데 1분 남았어요. 아, 1분 남았어요? 이미 30초밖에 안 남았을 텐데. 얼마나 이 문제 가지고 스트레스를 네. 받았으면 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이런 네. 얘기를 내뱉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인간적으로 저는 상당히 인간적으로 이해된다? 이해됩니다. 같은 저기 얘기. X가 한 말씀 하셔야지. 아니, 아까 했잖아요. 예, 뭐 짧게 이야기했는데 네. 사실은 저 문재인 대표님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님도 그렇고 이 두 분이 역지사지를 좀 했더라면은 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지나친 발언을 네, 하셨다. 그 노이즈 마케팅 여기까지 온 책임은 누가 더 큽니까? 뒤집어 씌우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말씀을 예, 제가 그러니까 드렸고요. 여기까지 온 책임은 어느 쪽이 큽니까? 저는 두 분 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양보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분노하는 제가 거죠. 후보 단일화를 두 번 해서 두 분을 양보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마음을 잘 아는 네, 사람입니다. OX 이거 진짜 따따붙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 네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성국 라이브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셨고 또 의견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실과 진실을 찾는 뉴스 판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죠. 고맙습니다.